예, 4교시 시작합니다. 4교시는 여러분 책에 안 나오지만 근대 철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크게 그 근대 철학의 지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볼까요? 예, 여러분 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먼저 이제 합리론을 보면요, 여기 합리론을 보면 이 근대 철학은 이제 합리론이 1600년에서 1830년 정도까지 진행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지속됐죠. 200여 년. 여기에 속한 사상가는 데카르트, 파스칼, 말브랑슈,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볼프, 칸트, 피히테, 쉘링, 헤겔. 그래서 이 볼프, 데카르트서부터 볼프까지를 이제 합리론이라고 하고요. 칸트부터 헤겔까지 다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칸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일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념론이나 합리론이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분들의 이제 종교적 입장을 보면은 그 아래 종교적 입장을 보면 다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스피노자만 일종의 범재신론, 판엔티이즘이라고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신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힌두교의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힌두교는 만물이 다 신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쥐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그런데 스피노자의 범죄신론은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 전체가 곧 신, 즉 신성이 자연 속에 들어있고 그 자연은 신성이 나타난 것이다. 신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힌두교의 범신론하고 다릅니다. 이들의 핵심 사상은 감각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실한 인식, 지식은 본유관념, 우리가 인간의 이성 속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원리, 관념을 통해서 확실성을 얻는다. 이게 합리론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칸트 이후에 조금씩 경험론을 수용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관념론적인 성격이 더 강해서 이성을 어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소위 선천적이고 선험적인 이성의 원리가 불변하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여기 경험론은 역시 한 1600년에서 1800년까지 이제 발전하고 그 이후에도 결국 경험론적 사고가 서구의 자연과학이나 기술 사상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주로 영국 사람들이 이 경험론을 발전시켰어요. 특이하게. 그 영국 문화와 이 유럽 대륙의 문화하고 좀 달라요. 지금까지도 영국이 EU에서 가입했다가 다시 탈퇴해서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렇게 독자 행동을 하는 걸 보죠. 그게 벌써 합리론과 경험론의 그 차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베이컨, 홉스, 로크, 뉴턴, 버클리, 휴me, 리드 이런 사람들이에요. 뉴턴은 물론 자연과학자지만 이 사람도 자연 철학에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독교 종교적 입장을 보면 휴은 회의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이제 제가 나중에 휴을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도 우리의 어떤 무신론하고는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시대의 무신론,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의 무신론하고는 다르죠. 나머지는 이제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버클리는 성직자죠. 성공회. 그 다음에 리드도 장로교 목사였어요. 이분들의 입장이 뭐냐 하면 다 같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시대에 그러나 이 경험론자하고 합리론자는 매우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신을 믿지만 신이 인간에게 어떤 그런 뭐 본유관념, 이성이라는 본유관념을 줘서 그것을 무조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정한 경험론자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뭐 로크나 버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개연적인 주로 우리가 지식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 이런 쪽을 강조했죠. 물론 로크도 이제 우리의 머릿속이 기본적으로 또 태어날 때는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몽주의를 보면, 계몽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복합적인 사고인데요. 이거는 조금 늦게 나타났죠. 1700년대 1800년 한 100년 사이에 나타나서 그 계몽주의가 정치적으로 실현된 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계몽주의 사상이 정치적으로 실현이 됐죠. 이제 여기는 주로 그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루소 같은 사람이 이 계몽주의에 굉장한 영감을 줬죠. 그리고 그 볼테르 같은 사람. 그래서 이 기존의 그 프랑스의 가톨릭과 어떤 봉건 문화, 가톨릭 교회와 봉건주의가 이제 결합이 된 그런 문화를 볼테르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달랑베르, 디드로 이런 사람들은 백과전서파라고 해서 아주 아예 기독교를 버리고 이성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몽테스키에, 그 다음에 독일도 들어가고요. 몽테스키는 좀 온건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도 레싱, 실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다고 해서 좀 더 계몽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다 관용을 하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 영국과 미국의 이제 기본, 허친슨, 프랭클린, 제퍼슨, 페인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지만 굉장히 계몽된 기독교를 주장을 했고요. 슐라이어마하는 기독교 신학자지만 이제 인간의 감정을 이성에 비해서 굉장히 중시했고요. 이분들의 종교적 입장은 다 다르지만 대부분 다 기독교죠. 몽테스키에는 가톨릭이고요. 실러나 제퍼슨, 기본, 슐라이어마하는 개신교고, 프랭클린과 페인, 미국의 유명한 프랭클린, 그 나침반, 피레침을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은 이신론, 그러니까 기적을 부정하고 신은 인정을 해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기계장치로 만들어서 놔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서 그 법칙을 알면 이 우주를 마음껏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볼테르, 루소, 레싱은 종교 관용주의를 강조했고요. 이제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는 일부예요. 달랑베르나 디드로 같은 백과전서파 무신론자들. 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도 무신론자죠. 이분들의 이제 그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제 중세 이 사람들이 암흑기라는 말도 만들어냈는데, 중세는 아주 인간의 이성을 무시한 암흑기였고, 이제 근대에 와서 인간은 이성과 경험으로 성숙한 스스로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제 종교나 또 어떤 기존의 전통 문화, 그런 봉건제도 이런 것에 후견이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이제 이성만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죠. 이것이 이제 중세와 근대의 중요한 그 차이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근대에도 이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지만, 이러한 일부 그 지식인들이 더 이상은 기독교 없는 자유로운 이성과 경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꿈꿨고, 이제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라는 사상이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종교 없는 인간만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 사상도 이 계몽주의자들이 결국 만들어냈고, 대표적인 게 사회계약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가지고 봉건제도를 이제 무너뜨리고 프랑스 혁명을 이루어내고, 그것이 전 유럽에 퍼져서 오늘날에 다 그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공화주의,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또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이러한 공화주의 정치 체제가 이제 사회계약론, 계몽주의자들이 만든 사회계약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좀 우리 주로 합리론과 경험론을 중심으로 볼까요? 먼저 합리론부터 봅시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유명한 스피노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제가 이 모든 내용은 강의안에 올렸으니까 여러분 강의안을 먼저 출력해서 읽어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합리론자로 이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를 소개하겠는데요.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그 이성의 내용인 어떤 기본적인 논리적인 규칙, 그 다음에 진선미, 또 완전성,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정신 속에 이것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입장은 사실 중세 실제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 형성된 중세 실제론, 아퀴나스가 이제 말하는 온건 실제론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전통을 이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는 바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불확실하고, 바로 이 인간의 이 정신 속에 있는 논리와 진선미의 이념과 완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전제하고 여기서 연역을 해서 얻어낸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감각으로 얻는 지식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경험의 세계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스피노자로 들어가면,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이죠. 1632년부터 1677년, 그러니까 이 30년 전쟁 중에 태어났죠. 제가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요. 30년 전쟁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였어요. 30년. 제가 19년부터 49년이라고 그랬죠. 이걸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한창 그 전쟁 때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 사는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암스테르담을 수도로 하는 네덜란드는 굉장히 그 자기네가 신학적으로는 강한 그 칼뱅파예요. 칼빈주의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장로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관용을 허락을 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이 해양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독립국이 아니라 스페인의 가톨릭 스페인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개신교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무역을 하면서 다양한 그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박해하지 않고 허용했고, 또 유럽에서는 이제 제세례파라고 해서 종교개혁에 이제 제3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으로 치면 메노나이트나 침례교 계통이죠. 그래서 그들도 허용을 한 거예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참 지금도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러나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를 이제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냐면, 안경 렌즈 있죠. 렌즈를 갈아서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실제로 45세, 45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찍 죽은 이유가 건강이 뭐 이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그 렌즈를 갈 때 그 유리가루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마셔가지고 폐 질환으로 일찍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45년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노자는 하여튼 그 시대의 합리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죠. 대표적으로 스피노자의 책은 이제 에티카라는 책인데요. 여기. 네, 스피노자의 이게 윤리학이죠. 에티카는 라틴어 제목을 쓴 윤리학인데, 여기서 이제 그는 데카르트를 많이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관념론의 선구자가 데카르트이기 때문에, 합리론에. 그런데 데카르트와 달리 이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두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다, 인간에서 이제 합쳐 있다라는 이 이원론을 반대하고 이론론적인 인간관 또 자연관인을 주장했어요. 이게 일종의 유물론이지만 동시에 어떤 범신론적인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범재신론이라고 하죠. 판엔티이즘 해서. 그래서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의 두 가지 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을. 그런 쪽을 보면 신이에요. 무한자예요. 그러나 유한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을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자연을 보면 그것은 산출된 자연이에요. 그건 유한자예요. 그러나 그 유한자 속에 무한한 능력, 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 무한자를 능산적 자연, 또 유한자를 소산적 자연, 이렇게 옛날에 일본식으로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신과는 사실 스토아주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초월적인 창조의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자체가 신성을 가진 신이에요. 그러나 인간과는 굉장히 에피쿠로스적이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스피노자가 중요한 게 코나투스라는 건데요. 코나투스. 이것은 살려는 욕구 또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 코나투스를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존의 의지, 뭐 나중에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살려는 그 의지와 욕구를 마음껏 발휘해라. 이제 그게 니체 사상인데, 스피노자는 온건하지만 그런 이 살려는 욕구를 완전히 표출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그 행복의 추구를 만족시키는 정치 체제가 최고라고 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론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로 넘어가죠. 이 사람이 라이프니츠인데, 라이프니츠는 1646년부터 1716년, 약 70년을 살았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굉장히 스피노자하고 환경이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독일의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일을 한 것은 카톨릭, 독일은 여러 개의 나라로, 작은 나라로 이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영주가 카톨릭을 믿거나 개신교를 믿거나 다 달랐는데, 이 사람 라이프니츠는 젊었을 때부터 그 카톨릭 영주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신교 신자지만 가톨릭과 서로 조화를 시키고 관용을 베풀고 공존하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철학적으로도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조차도 신이 가장 완벽하게 만든 세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는 신이 만든 최선,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우주다. 최선의 우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모나드론으로 나타나죠. 이 사람의 이제 유명한 책이 그 단자론 해서 모나드론이죠. 이 모나드론이라는 게 이제 그 이분의 그 사상을 어떤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우주론인데요. 이 모나드라는 게 입자지만 일종의 예정 조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창 없는 모나드다 해서 창문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예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그 모나드와 모나드는 부닥치지 않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우주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참 특이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여간 이 우주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조화로운 세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인간의 고통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어떤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죠. 근본적으로는 지금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서 그 신이 창조한 목적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는 이제 이 사람이 뉴턴과 동시에 그 미적분을 만든 수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현대 논리학의 기초를 또 만든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분은 두꺼운 책을 안 쓰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왕실에서 일하면서 외교적인 일도 하고 그러면서 바빴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그만 그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철학은 여태까지의 많은 그 대립적인 사상들을 조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데카르트하고 이제 그 데카르트는 원자론자는 아니에요. 이 정신세계를 인정하는데 가상디는 그것을 원자론으로 다 설명하려고 했죠. 이 두 사람을 또 조화시키려고 했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중세까지는 목적론이 강했죠. 이 우주는 신의 어떤 제일 원인이나 신에 의해서 어떤 완성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목적론이고 아니다. 기계 장치에 의해서 그냥 우주는 돌아가고 있다. 이게 기계론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치려고 했어요. 또 신의 그 섭리와 자유 이것도 합치려고 했고 또 스콜라 철학과 근대 사상을 조화시키려고 했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리학의 기초를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기호화하는 그 시도를 처음으로 했어요. 또 형이상학적으로는 이분의 이제 형이상학적인 아주 질문, 왜 무는 존재하지 않고 문은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이런 질문, 형이상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가? 이래서 하여튼 결국은 이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조론과 예정론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철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조화를 굉장히 위해서 노력을 했죠. 자, 이분이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독일의 이 크리스티안 볼프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라이프니츠 철학을 체계화해서 굉장히 발전시켜서 강의했는데, 이분이 또 동시에 이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책까지 썼어요. 볼프가 쓴 중국의 실천 철학에 대한 강연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실천 철학이 바로 유교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국의 청나라에
유교를 많이 이제 명나라 청나라 고식인데 그것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중국에 대한 그런 책들이나 이게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이게 중국의 이 동양의 사상도 우리 그 서구의 어떤 철학이나 기독교하고도 통하는 게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볼프는 유명한 칸트의 스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념론을 지나서 우리 경험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 관념론은 칸트로 이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경험론으로 나오면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생겨나는데, 원래는 사실 이 로크 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 유명한 베이컨이 있었죠. 베이컨. 예, 베이컨이 경험론을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신기관이라는 책에서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형식 논리학을 부정은 하진 않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 경험적인 자료를 전부 모아서 연역 논리가 아닌 귀납 논리로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된다는 주장한 게 이제 베이컨이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우리가 경험적인 자료를 전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 이렇게 아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이 베이컨이고요. 프랜시스 베이컨. 그 사상을 이어서 이제 철학적으로 경험론을 만든 사람이 이 로크입니다. 로크는 1632년에서 170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로크의 유명한 생각은 인간의 정신은 태어날 때 이제 백지 상태다. 그래서 빈 서판이란 말 하죠. 타블라 라사. 그러니까 칠판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다. 인간의 태어났을 때 아기의 정신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지식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뇌를 스냅스를 통해서 정보가 쌓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경험론입니다. 경험론은 이제 인간의 지식이 두 가지라고 봐요. 이제 감각과 반성. 그러니까 경험론이라고 해서 생각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성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생겨난 그 표상들이 있죠.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들어온 표상들을 비교하고 결합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감각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기억을 통해서 다시 꺼집어내서 반성을 해서 어떤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다. 요거는 이제 경험론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것을 반성해서 관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이 있죠. 반성 능력은 있지만 그 재료는 반성, 즉 정신적 활동의 재료는 순전히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적인 지식이다, 이거죠. 로크가 이제 조금 복잡한 게, 관념을, 이러한 이 만들어진 관념을 정신작용, 즉 인식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념을 두 개로 나눴어요.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이에요. 즉 단순관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감각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빨간 사과 그러면 빨갛다, 사과. 이 두 가지가 이제 단순관념이죠. 그래서 단순관념은 또 1차 성질과 2차 성질로 나뉘어져요. 1차 성질이 연장, 형태, 운동, 길이, 수 같은 객관적 성질이라고 봤고요. 2차 성질은 색깔, 맛, 향기, 이런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다 해서 그거는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어떤 길이나 형태나 수나 이런 것은 객관적이고, 색이나 맛이나 향기는 다 사람마다 다르다.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면 색깔도 물론 그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그런 점에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길이나 형태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객관적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걸 나중에 이제 그 로크 이후에 버클리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관념은 정신이 단순관념을 서로 비교, 제한, 결합하여 산출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관념을 모아서 만든 거죠. 이것이 이제 정신작용이에요. 처음에 감각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단순한 관념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복합적인 아주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데 정신적인 그 능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칸트가 말하는 이게 바로 이제 선언적 구상력이라는 칸트의 생각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로크는 일종의 관념론 어떤 그 자에서 이렇게 이 경험론자 중간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경험론적이지만 이 정신의 역할에서는 굉장히 관념론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관념에는 이제 신정신 물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실체들 중에서 신과 정신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경험론자는 이걸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과 정신을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유하게 있는 것이다. 즉 실체다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실체하는 존재, 신과 정신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데카르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대부분의 지식은 이제 이거는 신과 정신은 우리가 원리로서 실체로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인 모든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게 이제 로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 경험론이 대체로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로크는 또 하나 정치 철학에서 유명한데요.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어떤 정치 시민국가론이죠. 그래서 로크의 책을 보면 인간지성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경험론적인 인식론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민정부라는 또는 통치론이라고도 해요. 이 책이 바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시민사회에 이제 이제 프랑스 혁명같이 이렇게 어떤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왕이나 귀족이나 평민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온건한 방식으로 소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시민정부를 만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굉장히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을 택한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그 정치 체제를 만드는데 어떤 원리가 뭐냐면 국가라는 것은 공동의 선을 위한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거죠. 신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라라는 것은 공동의 모든 시민의 선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권력을 어떤 한 사람에게 위임해 주는 거다. 오늘날 뭐 대통령처럼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서 대통령이 힘이 있는 거지 국민이 거부하면은 뭐 우리 탄핵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대통령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크가 바로 이제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정치체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 사회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이유를 사유재산의 보호, 물론 생명과 안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제 로크의 정치론이고요. 로크는 기독교인이었고 이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진보적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인 신학자인 존 오웬이나 리차드 백스터하고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러나 자기의 신학은 어떤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나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파 이런 자유주의적인 기독교 신학하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로크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이게 로크는 또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버클리라는 사람인데, 버클리는 영국의 성공회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기독교 입장에 서 있죠. 그런데 이제 로크를 어떻게 변형시켰냐 하면, 로크가 이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실체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인식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이제 경험의 성격을, 모든 것을 이제 주관적인 로크가 말한 제1성질과 제2성질 있죠. 이제 단순관념이 제1차 성질과 2차 성질로 돼 있다고 했고, 1차 성질이 객관적이고 2차 성질은 주관적이라고 로크가 얘기했죠. 그것을 그냥 다 주관적이라고 본 거예요. 아까 형태나 수나 양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했고, 결국은 모든 사물은 결국은 우리가 단지 지각할 뿐이다. 우리의 감각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알지, 그 원래 물건은, 원래 사물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유명한 에세 에스트 페르시피 해서 모든 존재는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 사물이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에도 물 자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죠. 결국은 인식론, 경험주의 인식론을 철저히 밀고 나가면 버클리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이지, 감각적으로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볼 때,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우리 눈에는 플라스틱으로 보이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구멍도 많이 있고, 뭐 어느 게 진짜인지, 객관적인 실제인지 뭘 얘기할 수 없죠. 오히려 현미경으로 보는 게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감각으로만,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정도지, 그것이 사물의 실제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버클리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지각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버클리의 결론은 경험론과 반대로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관념론을 경험론 안에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확실한 존재는 결국은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이 만들어내는 관념이다. 해서 결국은 관념론을 경험론의 귀결로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로크는 그래도 두 가지 균형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으로부터 얻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에 신이나 정신 같은 실체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클리는 아예 뒤집어서 모든 그 감각 경험은 주관적이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말 확실한 것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정신이 가장 확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제 관념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버클리는.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경험론이.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감각하는 것의 사물의 실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마치 공중에 떠버린 것 같은 경험론이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올립니다. 버클리의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버클리 대표적인 책인데,
그래도 버클리가 이제 로크에서 휴무로 넘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지식의 원리에 대해서 이 사람도 탐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연극 경험론을 완성시킨 사람이 휴미라고 할 수